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보면서 누구와 함께 박전무와 함께 보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오늘 5월 18일, 오늘 5.18이네요. 그래서 이제 여의도에 천둥 번개가 치고 약간 날씨가 좀 안 좋습니다. 잠시 애도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뭐 그런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기사가 총 6개가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들이 꽤 많고요. 또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항상 시장에 있어서 소비자의 또 패턴의 변화, 그리고 또 전쟁의 약간 양상의 변화, 뭐 이런 걸 좀 알 수 있는 기사들이 나와서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 기사인데요. 한국일보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맨몸으로 지켜낸 82일 마리우폴 철옹성 항전이 막 내렸다라고 해서 그 철옹성으로 해서 이제 아조스달 그 큰 제철소 있었잖아요. 포항 제철도 우리가 가보면 어마어마합니다. 규모가 어마어마한 규모의 그런 제철소인데 이 아조스달 제철소에서 계속 항전을 했었잖아요. 그 내용을 보니까 이제 거기서 승복 패배를 인정하고 부상병들을 안전하게 이제 옮기고 우리가 항복하겠다. 뭐 이런 식의 기사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우폴 수비대 군사작전이 종료되었고 우크라이나군 패배 인정한 승복 선언을 했다고 하고요. 부상병들을 친러 지역 병원으로 이송을 하고 향후 포로 교환 등 귀환 절차를 추진하겠다. 러시아 본토 우크라이나 동남부 육로 연결이 되고요. 오데사 몰도바 진격 발판도 마련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지금 사진이 나오는데요.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병사들이 16일 마리우폴의 아조스탈 제철소를 지키다 부상당한 우크라이나 장병을 노보아주스크의 한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최후의 전사들은 처절하게 싸웠고 굳건히 버텼고 장렬히 산화했다. 우크라이나가 최대 격전지이자 저항의 상징인 동남부 항구도시 마리우폴에서 군사작전 종료를 선언했다. 총을 내려놓고 도시 통제권을 러시아에 넘긴다는 의미다. 항복했다는 말입니다. 마리우폴은 분루를 삼키며 항전을 포기했다. 개전 82일 만이다. 마리우폴 함락은 굴욕적인 후퇴만 거듭했던 러시아가 처음으로 거둔 군사적 성취다라고 돼 있고요. 제가 이 기사에서 약간 희망을 보는 게 푸틴의 그 면을 세워줄 뭔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16일 미국 CNN 방송과 영국 가디언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는 이날 늦은 밤 발표한 성명에서 우크라이나 군에서 발표한 겁니다. 마리우폴 수비대가 전투 임무를 완료했다면서 아조스탈 제철소에 주둔 중인 부대 지휘관들에게 병사들의 생명을 구하라고 지시했다. 사실상 패배를 인정한 승복선언이다. 이어 마리우폴 수비대는 우리 시대의 영웅이라면서 그들은 영원히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칭송했다. 아조스탈에 고립된 채 항전해온 군인들도 빠져나오고 있다. 중상자 53명이 치료를 위해서 도네츠크주 노바조우스크로 옮겨졌고 병사 211명은 인도주의 대피로를 통해 올레니프카로 이송됐다. 포로가 되는 거죠. 두 지역은 친러시아 반군 점령지다. 한나 말리아르브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병사들을 귀환시키기 위한 교환 절차를 밟을 것. 러시아 포로랑 이제 교환을 할 거라는 거고요. 아조스탈에 남아있던 인원은 600에서 2000명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의 원칙은 영웅들을 살려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구출 작업은 계속 진행된다고 강조했다. 2월 24일 개전 직후 러시아군에 봉쇄되면서 집중 공격을 당했던 마리우폴은 완전히 러시아 수중에 떨어졌다. 우크라이나군은 21일 러시아가 점령선언을 한 이후에도 대피하지 않고 끝까지 싸웠으나 2달 넘게 포위된 채 무기와 식량이 끊기면서 더는 버티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전쟁 이전 44만 명이 살고 있던 대도시 마리우폴은
건물 90%가 파괴되고 거리에 시신이 나뒹구는 폐허로 변했다. 가디언은 마리우폴 철군은 이번 전쟁에서 가장 길고 비비린내 나는 전투가 종식됐다는 뜻이다. 우크라이나에게는 중대한 패배라고 짚었다. 이미 수도 키오를 포기한 러시아의 마리우폴은 도시 규모 및 상징성 면에서 대외적으로 과시할 거의 유일한 전과다. 아조우 연대를 생포하거나 전멸시킬 경우 우크라이나 침공 명분인 탈라치와 달성을 주장할 근거도 확보된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키면서 이제 푸틴이 얘기했던 게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활동하고 있는 나치 일당들을 섬멸하겠다. 뭐 이런 명분을 갖고 얘기했었으니까요. 러시아는 마리우폴을 장악하면서 우크라이나 동부와 남부 점령지 2014년 병합한 크림반도를 러시아 본토로 연결하는 육로회랑을 완성하게 됐다. 우크라이나 최대 물동 항인 서남부 오데사와 몰도바 진격을 위한 발판도 마련했다. 이 부분이 이제 그 러시아가 우리가 이 정도 그래도 성과를 거뒀어라는 체면을 차려줄 수 있는 명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면에 우크라이나도 마리우폴 덕분에 지금껏 살아남았다. 마리우폴 수비대가 러시아군 주력 부대를 붙잡아 두는 동안 우크라이나군은 북부, 동부, 남부 전선에서 방어선을 구축할 수 있었다. 서방 무기도 충분히 확보했다.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마리우폴 수비대는 우리에게 예비군 편성, 병력 재편, 동맹 지원 등에 필요한 시간을 제공했다고 평가했다고 하면서 김표형 기자가 쓴 기사인데요. 전쟁이 이제 그 종전으로 가야 되는데 러시아한테는 요 마리우폴이라는 아주 중요한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를 넘겨주고 반면에 마지막 방금 기사에서도 이 마리우폴에서 버텨주는 바람에 이 서방의 무기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지금 그 외 지역은 오히려 굉장히 우크라이나 군의 방어벽이 탄탄해졌어요. 요 정도 선에서 이제 잘하면 전쟁이 휴전으로 들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냥 해봅니다. 제가 그냥 감히 이 부분이 해결되면 먼저 주식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반응을 할 겁니다. 과거에 이제 9.11 테러가 있었을 때도 그 이후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테러 지수 같은 걸 만들어서 상장을 시키자. 그러면 그 테러 지수는 또 기가 막히게 테러가 일어날 가능성을 예측할 것이다. 뭐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이 돈과 연계된 이런 자산이 거래되는 이 시장이 희한한 그런 예측력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번 요 마리우폴에 대한 승복 선언이 어떻게 보면 이게 만약에 종전으로 가는 하나의 시발점이 된다면 그렇다면 아마 곡물 가격이 빠르게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거고요. 안 그래도 그 미국의 지금 곡물 관련해서 장사를 하는 그런 기업들 주가가 벌써부터 조금씩 이렇게 고점에서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뭔가 전쟁에서 푸틴의 면을 살려줄 뭔가가 나와야 되는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좀 나온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일보 기사에 미 국채로 큰 손들 몰린다는데 초보자는 어떻게 사죠? 채권에 대한 투자의 문의도 가끔씩 하십니다. 가끔씩 하신데, 뭐, 저희는 주식 전문으로 하는 운용사이긴 한데, 주식을 잘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부동산과 채권, 그리고 주식 시장을 같이 봐야 이 큰 돈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 수가 있고, 그 유동성의 흐름에 따라서 주식시장이든 채권이든 이래 거품이 생겼다가 뭐 부동산도 마찬가지고요. 또 패닉 셀링이 나오면서 굉장히 또 디스카운터도 되기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미국채로 큰 손들 몰린다던데 이런 기사도 좀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식만 보실 게 아니라 달러나 금, 채권 이런 안전자산에 어떤 이유로 돈들이 움직이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이런 좋은 기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달러, 금처럼 안전자산으로 인기라고 하면서 코로나 사태 이후 최근 2년 동안에 급등했던 주식가
가상화폐 가격이 휘청이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달러나 금, 미국 국채가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분류된다. 달러와 금과 달리 국채 투자는 일반인에게는 생소한 편이다. 하지만 억만장자 투자자인 데이비드 라이트, 시에라 인베스트먼트 창업자 등이 주식을 팔고 그 돈으로 국채를 샀다고 밝힐 정도로 큰 손들에게 최근 국채가 인기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다. 국채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서 국가에 돈을 빌려준 뒤 이자를 받는 것이다. 돈을 빌려줬던 국가가 망하지 않는다면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약속한 이자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미국 국채는 다른 나라 국채와 비교하더라도 가장 안전한 투자처다. 원리금 전체가 보장되면서 혹시라도 가격이 오르면 매매 차익에 대해 과세도 없다는 점이 매력이다.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지난 16일 기준 연 2.88%를 기록했다. 올해 초 1.512%와 비교하면 2배가량 오른 것이다. 채권은 다른 자산과 달리 가격이 얼마라고 하기보다는 금리가 얼마라고 표현한다. 예컨대 만기에 10,000원을 주는 채권 금리가 3%라면 9,700원의 채권을 살 수 있다는 뜻이다. 만기 때는 똑같이 10,000원을 돌려받기 때문에 지금처럼 금리가 높아 채권 가격이 내려갈 때 사면 이득이다. 우리가 채권 하면 쿠폰 이자라 만기 보장 수익률하고 조금 다른 개념이거든요. 네,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채권 금리가 3%라면 선이자 개념으로 9,700원에 지금 사는 거고요. 사서 만기에 10,000원을 돌려받으면 3%를 받는데 요 기사는 약간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9,700원에서 300원이 올라가면 정확하게 3%가 아니라 3.몇 퍼센트 좀 더 높겠죠, 그죠? 네. 만기에 1,300을 받는데 지금 10,000원이다.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이제 3%이고요. 어쨌든 그 원리를 쉽게 설명해 주시려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쿠폰채 같은 경우에는 배당처럼 매 분기 또는 매년 얼마 정도 그 이자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10,000원을 투자했을 때 매년 300원씩 이렇게 이자를 받게 되는 게 이제 쿠폰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처럼 만기 때는 똑같이 이제 만기 보장 수익률로 거래되는 쿠폰이 없는 그런 채권인 경우에는 만기에 10,000원을 돌려받기 때문에 지금처럼 금리가 높아 채권 가격이 이제 계속 떨어지면 만기에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거다 했잖아요. 그러면 최근에 10년물 국채금리가 코로나 때 0.5 뭐 정도까지 빠졌을 때는 10,000원짜리가 9,950원에 거래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게 지금 채권 미국 10년물이 이제 3%까지 떨어지면 이제 9,700원까지 이제 떨어졌다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다시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면 9,700원에 샀더니 나중에 다시 10,000원을 받게 되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채권을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통 채권으로 들어가면 다들 좀 어려워 하시잖아요. 예, 이 원리를 이제 좀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또 만기까지 가지고 있지 않아도 시장금리가 지금보다 더 내려간다면 채권의 유통가격이 올라갑니다. 일정 기간 약정된 배당을 받다가 중간에 증권사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채권을 또 매도할 수도 있습니다. 국채는 증권사에서 직접 살 수가 있는데요. 이른바 알채권 투자라고 불리는 국채 직접 투자는 증권사에서 CMA 통장을 개설한 뒤에 최소 100달러부터 거래가 가능하다. 한국 국채는 1,000원 단위로 거래가 된다. 직접 투자의 단점은 날마다 변하는 채권 금리를 보면서 어느 시점에 채권을 사고 팔아야 할지 판단하기가 초보 투자자에게는 다소 어렵다는 점이다. 라고 쭉 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채권 초보자의 경우 국채 ETF를 구입하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네요.
미국 시장에 상장된 미국 국채 ETF가 대표적이다. 보통 운용 보수가 0.15% 수준으로 낮은 편이고 매달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만기 1에서 3년인 미 국채에 투자하는 iShares 1에서 3년 국채 ETF 티커가 SHY라고 되어 있고요. 만기 7에서 10년짜리 중기 국채에 투자하는 게 iShares 7에서 10년 국채 ETF, 이거는 IEF. 그리고 만기 20년 이상 국채에 연동되는 iShares 20년 이상 국채 ETF는 TLT 등이 있는데, 이 iShares라고 시작되는 ETF는 전부 다 전 세계 1등 그 ETF 운용사인 블랙록이 운용을 하는 ETF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1에서 3년이면 금리 차이에 대해서 별 반응을 안 합니다. 1에서 3년이니까 결국, 지금 금리가 너무 좋은데, 예를 들어서 3.5%, 3%라고 합시다. 3%에, 아니, 이 정도 이자면 주식하는 것보다 더 낫지 않아? 그냥 나는, 30년 동안 그냥 3% 받을래. 그랬을 때 이제 30년 국채를, 3%일 때 받게 되면 30년 동안 이제 3% 받는다는 그런 개념이니까 꽤 괜찮잖아요. 네, 그런데 1년, 만기가 이제 1년 남았어요. 1년 남은 거 3% 사면 1년으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그 전문용어로 채권 가격의 민감도, 금리가 움직일 때 채권 가격의 민감도는 듀레이션, 투자 기간이 많이 남은 장기 채권일수록 그 민감도가 큽니다. 그러면 이제 3%, 아니 여기서 3%면 앞으로 나는 금리가 다시 또 1%까지 떨어질 걸로 봐. 내년에 경기 침체 온대. 스태그플레이션이 끝나고 디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다라고 박 전무가 어제 얘기하던데, 그러면 나는 채권에다가 투자를 해서 채권 금리가 떨어지는 거, 즉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거에 투자를 하고 싶어 라고 하시면 이렇게 듀레이션이 길게 남은 거 있잖아요. 지금 만기 20년 이상에서 이상 국채에 투자하는 iShares 20년 이상 국채 ETF TLT 이런 거에 투자를 하는 게 맞고요. 반면에 이번처럼 금리가 0.5를 쳤다가 바닥을 찍고 3.21까지 올라왔었잖아요. 그러면 이 만기가 길게 남은 채권은 3년짜리 채권보다도 엄청 터지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금리의 그 방향성에 대해서 내가 좀 화끈하게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만기가 길게 남은 것, 전문용어로 듀레이션이 긴 채권에다가 투자를 하시면 되고, 반면에 금리가 꼭 이제 바닥을 쳤다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금리가 올라가는 국면인 것 같은데 하면 이렇게 장기채에 투자했던 걸 빠르게 이익 실현하시고 1년짜리 이렇게 단기채 아니면 뭐 CMA 넣으면 그냥 그 거의 확정금리 비슷하게 한 1% 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완전히 초단기채로 옮기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선일보에서 2022년 소비자 추천 1위 브랜드라고 하면서 늘 보면 이제 각 그 언론사에서 그거는 이런 소비자 브랜드 1등 회사 뭐 이런 거 이제 발표하잖아요. 예, 여기서 키워드를 딱 잘 적어 놓으셨네요. 팬덤 구축이 기업 성공의 핵심 전략이다. 제가 요 단어가 너무 좋아서 이 기사를 뽑아왔는데요. 오스카의 새 역사를 쓴 영화 기생충, 세계적 돌풍을 일으킨 드라마 오징어 게임, 글로벌 그룹으로 우뚝 선 방탄소년단 등 세계를 호령하는 K컬처 뒤에는 탄탄한 팬덤, 특정 인물이나 분야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 또는 그러한 문화 현상을 팬덤이라고 하죠. 이런 팬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제 팬은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다. 팬은 자신이 열광하는 브랜드가 더 많은 이들에게 공유되고 전파되도록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2022년 소비자 추천 1위 브랜드로 뭐 쭉 나와 있네요. 뭐 상조 부분은 보람상조, 그리고 기능성 화장품은 더마픽스, JLC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가 만든
브랜드네요. 더마픽스.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 또 이런 게 있나 봅니다. 아파트는 레미안, 노트북은 LG 그램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커피는 스타벅스. 뭐 쭉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밖에 나가서 이렇게 소비를 잘 안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이런 거는 요런 기사를 통해서 좀 알 수가 있고요. 그렇게 보면 여러 가지 쭉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상장사가 어떤 상장사가 있고 그렇게 좋은 브랜드로 팔리는 제품들이 뭐가 있는지 이렇게 좀 확인을 합니다. 골프장은 삼보개발에서 운영하고 있는 베어크리크 골프클럽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오고 있고요. 아무튼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팬덤 구축이 기업 성공의 핵심 전략이다. 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워런 버핏이 왜 애플 주식을 살까? 애플바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이제 핵심이 있다라고 봅니다. 예, 테슬라바, 애플바 그런 것처럼 엄청난 거기는 그냥 그 제품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제품에 대한 말 그대로 이 팬덤이잖아요. 팬덤. 예, 열정적으로 좋아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이 제품을 만들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이고 이걸 보면서 제가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문사에서는 소비자 추천 1위 브랜드로 채슬리 투자자문이 매년 1위 브랜드로 꼽히도록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 다음 기사입니다. 서울경제에서 나온 기사이고요. 드디어 요기요도 참전. 불붙은 퀵커머스 경쟁이라고 되어 있고요. GS 리테일 손잡고 요마트 선배여 식료품 등 1시간 내 배송 서비스 오프라인 거점 주도권 잡을 것. 이것도 역시나 이제 큰 소비 패턴의 변화이잖아요. 배달의 민족이 한 5년, 6년 전에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보통 이제 중국집에서 우리가 배달을 시켜 먹었잖아요.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피자 딜리버리 시키고 과연 배달을 저렇게 그 배달의 민족이 하는 서비스를 보면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쓸까 했었는데 그 배달의 민족이 3년, 4년 전에 독일 업체한테 4조 5천억인가 팔렸었잖아요. 그리고 미국에도 보면 뭐 도어대시부터 해가지고 우버이츠 등 여러 가지 이제 배달 서비스가 크게 이제 성장을 했고 뭐 쿠팡뿐만 아니라 이렇게 또 마켓클릭 같은 데서 또 새로운 뭐 새벽 배송 뭐 이런 것까지 이 소비 패턴에 이제 변화가 막 생기고 있잖아요. 그런 변화가 그러면 또 물론 이제 뭐 택배라든지 배송업체한테는 큰 기회가 되는 거고 반면에 기존에 이제 우리가 소비자들이 가서 그런 식료품부터 여러 가지 지금 전자상거래한테 많이 뺏긴 그런 오프라인의 쇼핑을 플랫폼 역할을 했던 이제 백화점부터 마트들이 이제 아무래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면 지금 이제 GS 리테일이 요런 서비스를 내고 있다라고 해서 좀 관심이 가서 기사를 떠왔습니다. 요기요의 퀵커머스 서비스 요마트가 부활한다. 지난해 말 CDPI 컨소시엄, GS 리테일, 어퍼니티 에쿼리 파트너스 그리고 포미라의 요기요가 인수된 후 요기요가 이 CDPI 컨소시엄에 인수가 됐었군요. GS 리테일과 선보이는 첫 협업으로 전국 오프라인 매장을 거점으로 서비스를 확대해서 퀵커머스 주도권을 잡겠다는 목표다. 국내 퀵커머스 시장이 지금 즉시 배송 시장이 2025년 5조 원대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항상 이제가 시장 규모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2025년도에 이제 5조 원대 규모로 성장한답니다. 요마트가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라고 하면서 GS 리테일과 요기요는 식료품과 생필품을 1시간 내에 배송받을 수 있는 장보기 서비스 요마트를 새롭게 선보인다고 했다.
요마트는 2020년 9월 딜리버리 히어로 스토어스 코리아가 시범적으로 운영했으나 딜리버리 히어로스가 딜리버리 코리아에 매각되면서 사업이 철수된 바 있다. GS 리테일과 손잡고 새롭게 선보이는 요마트는 배달 플랫폼으로 보유하고 있는 퀵커머스의 역량과 GS 리테일의 대형 유통망을 연계해서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이제 GS 리테일이 운영하는 350여 개의 GS 더 프레시 매장이 MFC 도심형 물류센터 역할을 맡으면서 별도의 물류센터 투자 없이 발빠르게 배송 인프라를 구축하게 됐다. 배송은 GS 리테일의 자체 도보 배달 플랫폼인 우리 동네 딜리버리, 우친과 배달 대행사인 부릉, 비욘드, 바로고가 만든다. 이렇게 쭉 돼 있고요. 뭐 이런 얘기를 쭉 들으면서 이렇게 되면 밑에 돼 있네요. 요마트 출시로 퀵커머스 시장의 경쟁이 이제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배달의 민족 비마트가 일찌감치 시장에 진출을 했으며 쿠팡이츠가 쿠팡이츠마트라는 이름으로 비슷한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와 올리브영, 편의점 등 오프라인 매장을 갖춘 기존 업체들이 퀵커머스 서비스를 하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퀵커머스 서비스의 수익 모델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저도 뭐 이게 제일 걱정이죠. 이렇게 해서 돈이 되냐는 거죠. 음식 배달과 마찬가지로 퀵커머스 또한 배달 라이드 공급이 필수적인데 최근 배달 업계의 단건 배달 경쟁의 영향으로 배달비가 비싸진 데다가 도심형 물류센터 구축에 필요한 투자 비용이 현재로서는 이익보다 크기 때문이다. 실제 메시코리아와 손잡고 퀵커머스 V마트를 지난해 론칭하기로 했다. 오아시스 마켓은 라이드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출시 시기를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하면서 백주원 기자님이 쓰신 기사이고요. 2025년 돼야 이제 오전대 시장인데 여기서 지금 피터지는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제가 뭐 투자자 입장이라면 여기서 구조조정이 다 이루어지거나 망할 기업들 망하고 한 두세 개 업체로만 그냥 한 세 개도 많죠 사실. 예, 두 개 업체 정도로만 이렇게 압축돼서 살아남은 기업이 이제 옥석 가리기가 완료됐을 때 투자하는 게 낫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예, 그 갤럭시 한국폰 무덤 일본서 부활. 샤프 소니 제치고 2위. 얼마 전에 지금 일본에서 이 한류 바람이 분다고 했잖아요. 그 현대 기아차가 일본에서 철수한 게 벌써 한 6년 되는 것 같은데요. 도대체 아무리 해도 일본 사람들이 한국 제품 안 산다는 거죠. 예. 그런 일본 시장입니다. 그런 일본 시장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작년 주춤하다가 점유율 13.5%로 일본 통신사 5G로 갈아탄 영향이고 애플이 57%로 수년째 독보적 1위다. 저는 1등이 누군가 했더니 애플이 57% 1등입니다. 삼성전자 갤럭시가 한국폰의 무덤이라 불리는 일본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애플에 이어 시장 2위를 차지했으며 주로 한 자릿수에 머물던 점유율 역시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지금 1분기에 13.5%의 점유율로 2등이 됐고 2013년 1분기에 14.1%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2013년 1분기가 삼성전자가 중국에서 시장 점유율 거의 23, 4%로 1등할 때예요. 그렇게 갤럭시 노트, 갤럭시 S 시리즈로 빠르게 1등으로 올라섰을 때인데 그 이후로 지금 중국에서 0.8%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많이 이제 경쟁력이 많이 떨어졌었는데 그때 이후로 가장 높다라는 부분이고요. 독보적 1위를 지켜온 애플은 56.8%고 샤프 소니는 각각 9.2, 6.5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돼 있고요. 반한 감정으로 삼성전자는 그동안에 고전을 겪어왔고 2017년 1분기에는 점유율 3.8%까지 떨어졌었네요. 네, 2017년 그때가 갤럭시 노트 7 폭발 사고가 있었던 때가 아닌가라고 잠시 생각이 드는데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 동안 삼성전자의 연간 시장 점유율을 보면 2017년도에 5.2%였다가
18년도에 6.4, 19년도에 7.8, 그리고 20년에 10.1로 쭉쭉쭉쭉 올라왔네요. 예. 같은 기간 애플과 샤프의 점유율이 52.7에서 65.2에서 10%로 뛰었다. 소니는 12.7에서 6.5로 반토막이 났고, 중국 브랜드 화웨이가 18년도에 5.2에서 지난해 0%대로 떨어지는 대신 존재감이 없던 오포가 4.1% 기록하며 두각을 드러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2015년 갤럭시 S6 출시 때부터 삼성이라는 회사명을 떼고 갤럭시로만 승부해 왔다. 갤럭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반환 감정에 따른 판매 축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이다라고 기사가 적혔습니다. 최은경 기자님이 쓰신 기사였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5개의 주요 뉴스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비가 내리는 수요일인데요. 비는 이미 그친 것 같고요. 너무 상쾌하네요. 비가 그치고 나니까. 오늘 상쾌한 그런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